반갑습니다. 경매 채널 김도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형법에 대한 이해를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왜 경매 과정에 있어서 민사 집행을 집행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왜 형법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것이 협상 테이블에 올랐을 때 약점을 잡은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형법이 정말 무엇인지, 경매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경매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형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형법들이 적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펜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해온 화면을 한번 보시면 형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형법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매를 좀 하셨다라는 분들도 형법에 관련된 수업은 아마 들어보신 적이 없거나 있다 해도 자세하게 듣지는 못했을 겁니다. 지금은 어떤 이 법대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에 대해 깊이 파고 들어가는 수업이 아니라 우리 경매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의 이해력, 그 이해할 수 있는 정도, 거기까지만 저희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의는 확실하게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자, 우리가 하는 어떤 법률 행위가,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고 무엇을 하면 범죄가 되고 그래서 처벌한다.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행위에 대한, 다양한 범죄에 대한 내용을 서술해 놓은 법입니다. 어떤 죄를, 이것이 죄고 그 죄를 지으면 이런 벌을 받는다. 위증교사죄 같은 경우 이렇습니다.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자, 허위의 진술을 하면 허위 진술, 즉 죄는 허위 진술이 죄다. 그러면 벌은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제한한다. 5년 징역과 1천만 원 벌금, 이것이 벌이다. 이러한 행위를 하면 범죄가 되고 거기에 해당되면 이런 벌을 준다 라고 다양한 행위와 다양한 범죄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는 것이 형법입니다. 그 처분의 정도와 종류를 규정한다. 즉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이하의 벌금.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경매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가장 많이 되는 것이 주거침입, 그리고 절도, 우리 낙찰자에게 가장 많이 적용될 수 있는 범죄들이죠. 그리고 기타 채권자, 그리고 소유자들 사이에 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무고죄, 상해죄, 폭행죄, 좀 뒤에 가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다양한 범죄들이 형법, 우리 경매 과정에 있어서 동반될 수 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상대방의 약점을 잡을 수 있고 협상 과정에 있어서 유리한 지점에 먼저 올라설 수 있다. 그래서 형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상대는 알고 있는데 나는 모른다.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상대는 모르는데 나도 모른다. 그러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범죄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 이게 범죄 구성 요건이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가장 최악의 상황이죠. 상대는 알고 이해하고 있는데 나는 모른다. 자, 이런 경우는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형법이 무엇이다라는 건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형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제형 법정주의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범죄와 형벌을 좀 전에 보셨죠? 어떤 행위를 하면 범죄가 되고
어떤 처벌을 한다. 자, 이 형법을 미리 법률로서 규정하여야만 한다는 근대 형법상의 기본 원칙이다. 예, 근대 와서 마련된 형법의 기본 원칙이다. 그럼 여기서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미리 법률로서 규정하여야만 처벌할 수 있다. 그럼 법률이 없으면 처벌을 안 한다는 거죠. 못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러냐? 권력자가 범죄와 형법을 마음대로 전단하는 죄형 전단주의 반대입니다. 죄형 죄형 법정주의와 죄형 전단주의는 반대죠. 대립되는 원칙이다. 즉 죄형 전단주의는 국가 권력자가 그의 마음대로 이것이 죄다라고 하면 죄가 되는 것이고 그 처벌도 권력자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뭐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도 나름 뭐 법이 있겠지만 형식적인 것이고 북한의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김정은이 처벌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처벌할 수도 있겠죠. 예, 독재 사회에서는 가능한 겁니다. 그런 권력자의 권력자가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형법을 마음대로 농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죄형 법정주의, 법에 따라서 판단하고 법에 따라서 처벌한다. 법으로서 다스린다는 거죠. 즉 권력자 마음대로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놓기 위해서 이런 죄형 법정주의가 생긴 겁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 이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률이 없는 최초의 범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뭐 절도죄라든지 우리가 공부하게 될 뭐 여러 가지 뭐 상해죄, 폭행죄 이런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고 보고 들을 수 있고 또 우리도 거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범죄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법률로 다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범죄를 저질러야지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법에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법에 있는 대로 처벌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원칙은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서 규정하여야 한다는 근대 형벌제도를 지배하여 왔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제정법만을 의미한다. 만들어 놓은 법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행위라 할지라도 법률이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으며 범죄에 대하여 법률이 규정한 형벌 이외의 처벌은 과할 수 없다. 법률이 정한 형벌 이외의 처벌은 과할 수 없다. 살인죄를 저지르면 10년인데 나는 네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넌 20년 동안 감옥에서 살아. 아니면 나는 네가 마음에 안 드니까 사형이야. 라고 한다면 그 사회는 잘못된 사회가 되겠죠. 결국 죄형 법정주의의 근본적인 의의는 국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승인되는 국가 권력의 자기 제한인 것이다. 자, 이거 네이버에 찾으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왜 죄형 법정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냐면 우리나라 형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죄형 법정주의를 모르고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법에 있는 대로 그 행위를 하면 법에 있는 대로 처벌을 한다. 자, 그것을 꼭 인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경매와 관련된 형법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총 19가지죠.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진 그리고 관련성이 높은 그런 범죄들만 19개를 뽑아봤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우리 경매 과정에 있어서 동반될 수 있는 형법입니다. 채권자 감정 상태가 좋겠습니까? 아주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 돈을 못 받았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채권자가 돼 보셨다면 아실 겁니다. 우리 이 경매 과정에 있어서 가장
기분이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채무자,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이죠. 소유자도 있을 것이고, 자, 이들은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점유자, 이들 간에도 이미 여러 가지 다툼이 서로 얽히고 얽혀서 이런 범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는 낙찰자가 될 수 있죠. 낙찰자, 그리고 점유자. 점유자와 이 수업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 낙찰자, 이들 간에도 여러 가지 범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뭐 여기 나와 있는 뭐 상해죄, 폭행죄, 협박죄 보십시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일상을 살면서 어떤 다툼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이렇게 범죄로 연결시키는 사고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맞아가지고 뭐 이빨이 부러지거나 큰 상해를 입은 것 정도 되면은 뭐 경찰서 찾아가 봐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지, 어떤 통화 내용으로 이것으로 저 사람을 범죄에 엮을 수 있다, 구속요건에 해당한다 라는 것까지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거죠.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고 이 사람을 협상 과정에 있어서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함정을 파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법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면 무조건 이런 법을 잘 알아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려서 협상에 무조건 유리하게 이끌어라, 그렇게 무조건 해라고 해서 이 수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수업의 취지는 상대방을 공격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이해해서 상대방의 공격은 공격하는 정말 그 허접한 공격 같은 것에도 빠져서 피해를 보지 말라. 피해를 보지 말자는데 더 큰 의의가 있지. 이 약자들을 공격해서 뭔가를 더 유리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다면 좀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야비하게 보이겠죠. 일반 상식적인 우리 대중의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분쟁에 있어서 조그마한 것 가지고도 이렇게 엮어서 그 사람을 위협해서 법적인 위협을 해서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하게 이끌어버려서 협의해버리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아주 야비한 사람인데 야비하게 어떤 이런 범죄들의 어떤 구속요건을 잘 알아서 나를 엮으려고 한다, 그때 피해가려면 알아야 되겠죠. 경매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고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간 적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범죄에 거의 근접한 행위를 한 적도 있었죠. 근데 상대방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나한테 어떤 공격이 들어오느냐 아주 큰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알아야 되겠더라. 그래서 저도 이런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제 이런 수업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집행관이 이제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방해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채무자나 소유자는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해를 하게 되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2번 공무상 비밀 표시 무효죄.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하라는 어떤 그 고시문 이런 것들을 채무자의 집에 게시하고 옵니다. 그런 것들 임의로 손괴해버렸다. 자, 이런 경우에 해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강제집행 효용 침해죄. 강제집행을 이미 했는데 다시 점유자가 그 집에 다시 점유를 한다. 이런 경우에 처벌할 수 있습니다. 위증교사죄. 위증교사죄 같은 건 채무자, 채권자 또는 점유자 이들 간에 위증해서 위증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한다든지 허위 진술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고요. 무고죄는 특히 유치권 같은 경우 진정한 유치권자인지 알면서 일부러 고소한다든지 진정한 그 세입자인지 알면서 또 고소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무고죄에 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죄, 허위 유치권이라든지 허위 임대차 계약서 이런 것들을 제출하면
해당될 수 있죠. 뭐 지금까지 보면 아시겠지만 뭐 여기까지 보면 뭐 주로 뭐 낙찰자도 여기 해당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주로 뭐 채권자, 채무자, 뭐 점유자, 뭐 유치권자들 사이에서 즉 경매 집행 과정에 있어서 그 과정에 있어서 사전에 그 이해 관계자들의 다툼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들입니다. 그리고 낙찰자한테 이제 관계된 것들이 나옵니다. 뭐 7번 상해죄, 뭐 명도 과정에서 많이 싸웁니다. 실제 살인 사건도 저는 본 적이 있고요. 많이 싸웁니다. 뭐 상해죄, 뭐 폭행죄, 폭행했을 경우, 그리고 협박죄, 협박하면 해당됩니다. 자, 이제 가장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수업할 내용이죠. 주거 침입죄, 주거 침입죄. 우리 낙찰자가 될 사람이라면 가장 눈여겨볼 범죄, 자, 주거 침입죄. 경락일이 점유자의 뭐 동의 없이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 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행사 방해죄, 유치권 행사 중인 현장에 임의로 진입해서 유치권을 방해한다든지 이런 경우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합니다. 강요죄, 폭행, 협박 등으로 유치권자를 내쫓거나 또는 뭐 점유자를 내쫓거나 뭔가를 강요했을 때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강제집행 면탈죄, 채무자가 뭐 채권자나 또는 뭐 점유자가 짜고 자신의 재산을 강제집행되는 것을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 그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14. 절도죄. 절도죄는 상대방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해서 이익을 취하고 가져갔을 때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절도죄가 또 낙찰자에게 굉장히 많이 적용됩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주거 침입죄 그리고 절도죄, 이 두 가지는 경매 입찰을 하는 사람이 가장 유익 있게 보셔야 될 범죄들입니다. 그리고 사기죄, 채권도 없이 유치권 행사를 한다거나 뭐 또는 뭐 임차인 점유자 행사를 하는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갈죄, 뭐 사람에게 공갈을 해서 채무를 거부받았을 때 뭐 행합니다.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겠죠. 채권자들하고 소유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물 손괴죄, 여기도 낙찰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금 손괴죄,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을 때. 그리고 경매 입찰 방해죄, 경매 입찰을 방해하는 죄. 옛날에 호가 경매 때 뭐 이런 방해 행위가 많았고요. 지금도 보면 나쁜 경매 컨설팅 하는 사람들 중에 나쁜 사람들은 그 바지 입찰이라고 해서 뭐 가짜 입찰자를 넣어가지고 입찰도 합니다. 뭐 이런 경우 경매 방해죄에 해당됩니다. 부당이득죄, 유치권자가 이제 뭐 궁박한 상황이 있을 때 이를 이용해서 뭐 금전적 이득을 취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부당이득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채권자나 채무자 그리고 소유자, 점유자들 사이에서 경매가 진행되는 그 사전 과정에 있어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범죄들이고 낙찰자가 낙찰받은 이후 명도 과정에서 또 발생할 수 있는 범죄들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낙찰자의 입장에서 빠지기 쉬운 함정, 꼭 알아야 될 범죄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접하는 분야라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요약을 하고 이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범죄가 어떻게 했을 때 범죄에 해당되고 구성요건이 되고 어떤 처벌을 받는다라는 건 사실 좀 깊이 들어가야 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제 오프라인 수업에 오신다면 좀 더 깊이 있는 수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온라인 수업에서는 대략적인 무엇을 이해해야 되고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며 왜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제가 수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언급한 이런 범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보시고 왜 이런 형법을 알아야 되느냐. 자, 지난 시간에도 되게 얘기했고 강의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매라는 것은 채무자의 또는 소유자의 물건을 법원이 강제로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매각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채권자, 채무자 그리고 새로운 소유자 사이에 감정이 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분쟁에 있어서 민사적인 것은 법원이 개입해서 해결하지만 형사적인 부분은
사전에 법원이 개입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생하면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법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면 안 되고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조심해야 되고 증거를 남겨서는 안 되고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증거를 남겨서 다음에 내가 필요하면 협상에 무기로 사용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들이 범죄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며 범죄라는 것은 무엇이다 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반복해서 시청하시고 또 다음 강의도 기다려 주시고 또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신청,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